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장을 막는 적폐는 청산해야 하는데 그 최우선 과제로 바로 노동개혁을 꼽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앞세웠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문 정권에서 강조했던 적폐청산과 지금 윤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다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윤 정권은 견제받지 않는 귀족, 강성, 노조 등 성장을 가로막는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이고 전임 정부의 적폐청산은 실체가 불분명한 보복성, 정치적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동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업 부패를 막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서 취득세까지 이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지금 고금리, 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 패러다임을 좀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이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800만 원 백, 큰 거 아니라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부총리의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800만 원 명품백을 받았는데 큰 게 아니라 생각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가지 청탁과 어떤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3, 4천만 원 정도는 받았다. 그중에서 명품 백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전 부총장은 박 씨가 사업가 박 씨가 자신을 8천억 원대 부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8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박 씨에게 수천억 원대 부자인 박 씨에게 수백만 원은 수만 원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0년 만에 첫 월급을 기부했다.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성탄 이벤트에 10년 전에 당첨돼서 병을 고쳤던 한 소녀가 10년 만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의 일부를 지금 병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소원 이벤트에 10년 전에 뽑혔고 선천성 신장 기능 이상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행운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월급 50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점차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불법 의혹이 제기된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였던 점에서 이 대표 측도 바짝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또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거에 종교단체가 동원됐다는 의혹.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섭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종교단체 조직력을 이용하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통과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자금이 전달됩니다. 무려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전달됩니다. 그 돈은 남욱 변호사가 만들었습니다. 종교단체에 건넬 목적으로 1억 8천만 원 마련했다라고 지난달 재판에서 말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선거에서 이긴 뒤에 정진상 전 실장이 종교단체 덕에 9천여 표를 더 얻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지금 이 얘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종교단체까지 포섭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상당히 의견이 좀 진술들이 좀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선거에도 사실 뒤에 보면 어느 종교단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는 어느 종교단체가 밀착돼 있다라는 그런 마타도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측도 사실은 지금의 뭐 대선 진리를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종교단체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동규 또는 남욱 이 두 사람의 이 증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들의 그 대장동 일당의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정황은 지금 계속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자금이 특정 집단에 건네졌다라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냥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돈이 넘겨졌다까지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번에 특정 종교단체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단초가 되는 그런 증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 즉 네. 특정 종교단체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어떤 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거티브의 어떤 소문은 많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단체에 돈이 건네졌다라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의혹을 쫓으면서 그가 은닉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닉 행위를 도운 게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그리고 쌍방울 전 부회장 최모 씨 외에도 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김만배 씨의 아내 김 씨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모 씨 구속돼 있죠. 260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자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법원도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만배 씨의 아내 천화동인 2호의 대주주 동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문제가 됐던 땅을 좀 구매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 일단 문제가 되는 자금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거를 뭐 타인의 명의로 어떤 네.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거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를 통해서 어떤 뭐 자금을 보내서 그다음에 네. 더군다나 뭐 땅을 매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거래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게 뭐 현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땅을 보통 매수할 때는 또 보통 대출을 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거래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게 도대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김만배 씨 아내가 아내 명의로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내나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실제로 뭐 이런 공범이 가족인 경우엔 본인보다는 실제 사례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실체법상 문제도 되겠지만 어떤 아내분에 대한 이런 수사가
김만배에 대한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내를 동원해서 아내의 명의로 땅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도 곧 아내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지금 현재 김만배 씨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측이 법원에 사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김만배 돌출 행동,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사가 늦어질 것 같고 재판도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지금 변호인은 폐 기능에 이상이 왔다, 지금 재판을 4주 이상 받을 수 없다,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직접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이번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은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일단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뭐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앞에 얘기와 몇 가지 제가 좀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선거 자금이 종교 단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종교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9천여 표를 더 얻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 표가 누가 갔는지도 잘 모르는 판에 어떻게 9천여 표를 계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표의 민심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종교단체가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2010년과 2014년 보면은 그 당시 스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입증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만배의 모습을 보면 그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거나 검찰이 원하는데 얘기하지 않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가 유동규, 남욱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진술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언론에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라봤는데, 실제 유동규의 입장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진실성과 진정성이라고 하는 신뢰성에 대한 일관성들이 그렇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사실에 대한 입증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또 이 입증을 했냐면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김만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김만배에 대한 압박 수사가 이어졌고, 김만배가 결국은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러면 김만배를 통해서 안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만배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온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 주변 인물 터는 거고, 김만배 안하까지 해서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루성에 대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했던 것이죠. 네. 네, 수사의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 네네.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수사가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방금 종교단체 관련해서 당시에 재선을 앞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건 터지면 게이트 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74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 물러날 때 워터게이트 했잖아요. 똑같아요. 재선을 노리던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닉슨이 민주당 당사를 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때 520대 17로 이겼어요. 대의원 숫자로. 압도적으로 역대급으로 이겼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민주당 당사 도착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이 먹혔을까요? 결론은 진실인데, 뒤에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뭐 9,000표든 뭐 900표든 9만 표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는 전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일단 국민일보 보도대로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대표의 발언은 조금씩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던, 물론 SNS에는 이러저러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내놨지만 기자들이나 언론을 상대로는 굳이 언급을 자제했던 그런 이재명 대표였는데, 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정부를 향해서 폐륜 정권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자, 폐륜 정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듣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석 대변인님, 폐륜 정권이라는 그 폐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던데요. 그 폐륜의 폐자가 거스른다는 뜻인데요. 네. 그 폐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정치인하고 연관되겠느냐 생각하면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뭐 가족 관련한 뭐 욕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폐륜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뭐 전혀 공감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잊고 있지만 8년 전에 2014년에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판교에서 그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 있던 그 공연 관련해서 네네네. 사람들이 있다가 이렇게 추락해서 14명인가가 사망하시고 16명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 사건 관련할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보여줬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잘 보시면 그 행정 담당자, 당해 행정구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회피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던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시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했었던 행동과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정의 변호사님.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렇게 많은 159명이 사망했고요. 그 유가족들이 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59명이 죽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더 흘리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 덮으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모습에서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윤리에 반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지적한 것이지 뭐 과거 얘기를 지금 뭐 또 남 탓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부분을 정말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첫 현장 조사 있었고, 뭐 지금 여러 국정조사 기간을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뭐 설왕설래 뭐 이견들은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허가해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현 전 장관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번에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있는 거지. 맞죠. 무죄의 입증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 기구를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 독재죠. 당이 지금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당을 사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복당이 되면서 민영배 의원도 복당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또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복당을 하십니까? 해야죠. 저가 탈당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뭐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민주당과 제가 내린 그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거는 공적 사안이었어요.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경로를 밟아서 복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위장 탈당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런 위장 탈당이 아니었냐, 꼼수 탈당 아니었냐라는 그런 지적을 사실 본인이 시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과거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길을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동훈판 지록 임합니다. 좀 생각이 자, 여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위원님, 당시에 위장 탈당이라든가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 복당을 시켜주긴 해야 할 텐데 그 시기를 놓고 민주당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당 일각에서는 민영배 의원 탈당을 놓고 그리고 복당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복당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위장 탈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스럽다. 당장 바로 하는 것은.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도 민 의원이 탈당 당시로 돌아간다면 매우 궁색하고 옹색한 행위였다는 점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무리해서 조기 복당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한 이후에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를 안겨주는데 일조를 하고 이랬던 부분에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복당을 허가해준 측면이 있는데 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 진행되고 사실상 절차에서 유리한 지점을 좀 확보하고자 탈당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민영배 의원 그 당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만약에 시기가 된다고 하면 조기 복당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영배 의원의 정치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결정인 거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의 판단과 결정인데 민영배 의원이 그 당시에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탈당했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주는 거고
결국엔 다시 복당했을 때 복당 절차라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민영배원이 복당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복당 심사를 해서 복당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뭐 개인의 뭐 판단도 있었겠지만 당과 상의했다는 부분도 사실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당원 당규도 있고 1년 안에 이걸 복당시킬 수 없다는 뭐 그런 당원 당규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또 복당시키면 또 비판의 여론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앞서 보여드렸던 정동영 전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전 원장 외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의 딸들이라 불리는 그 개딸들인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일단 후원금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지층들의 어떠한 결집으로 인해서 한도액 3억 원 모금 완료했던 게 정청래 의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모금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2시간 30분 만에 1억 5천만 원 모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7인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아직 후원금을 제대로 모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영상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1,000만 원만 써주십시오. 어떻게? 호수 한번 하세요. 아, 네, 저쪽 보고. 아,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올해 뭐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만하고 예. 한 푼 주십시오 빨리.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도 말이 많아요. 그런가요? 한 푼 주십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지난 16일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 한 6일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모금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추가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그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개혁이었습니다. 적폐 청산의 1번 타자였습니다. 왜 개혁 대상 1번 타자가 노조가 됐는지 그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보죠. 첫 번째, 성장 막는 파업. 얼마 전에 화물연대라든지 이렇게 불법 파업들. 그 화물연대가 10며칠 동안 파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막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깜깜이 회계. 수천억에 달하는 그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 지금 그 회계, 돈을 어디에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노노 간의 갈등, 노노 간의 착취.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다. 30인 이하 기업이라든지 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노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고용된 사람의 입장으로 피고용인으로서 어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민노총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간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진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사민주의, 스웨덴의 사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그런데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노동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거든요. 1930년대에 당시 스웨덴은 굉장히 노동 파업, 투쟁이 심했습니다. 그때 대타협을 이뤄요. 대타협은 뭐냐면 바로 3번 노노 간의 착취 부분이에요. 즉, 이 끊임없이 임금 인상이 계속 되자 새로운 어떤 청년층들이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떤 방향이냐면 노조는 더 이상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 파업을 하지 않는다. 단 그 비용을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이것을 타협을 이루면서 그러면 정부는 그 모든 어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더 많은 어떤 그런 수익들을 갖고 복지를 하겠다. 이것이 1930년대 사회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초석이 되거든요. 바로 지금의 상황이 노노 간의 문제, 지금의 대기업 노조, 공공부문과 그다음에 민간 부문의 금속 노조 이런 부문들이 워낙에 몇 억씩 진짜 자신들의 어떤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 인상을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실 내주지 않는 어떤 그 측면이 노노간 착취고요. 그 다음에 깜깜이 회계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 즉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감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세금이 가는 곳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그것은 이제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장 막는 파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를 흔들려는 노조는 가만두지 않겠다. 즉 정부를 길들이는 파업을 하는 노조한테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다음에 2월 23일입니다. 2003년 포브스지 인터뷰에는 우리나라의 노조의 특혜는 철폐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2003년도에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우리 이 평론가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웨덴사를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스웨덴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게 스웨덴이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타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타협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타협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당 간의 타협을 이뤘어요. 그게 1917년에 자유삼인연합이라는 정당 간의 연합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연합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토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직적 정치적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1938년에 살트시에바덴 협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웨덴이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노동개혁, 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언뿐만 아니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정치적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협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 노동당과 보수당의 협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협치라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 정치 타협이라고 하는 연합 정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 과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노조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하나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을 크게 짓는 거예요. 집을 지은 상태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의 강경 모드만 있어가지고는 과연 이런 큰 사회적인 난제들,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좀 더 큰 눈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잠시만 덧붙일게요. 노조를 적대 세력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노조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의 방식이 과거 프레임에 많이 쌓여 있고 주로 정치 파업을 많이 하고 정치 세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조차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조차 지금 노조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새로운 노조 개혁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지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혁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3대 개혁, 연금, 노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 협조도 필요하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협조도 함께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문정부 시절 국가경제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왜곡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고 감사원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소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까지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 감사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값 동향 조사에서 표본을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왜곡이 일어난 정황들을 감사원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나와 있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라든지 장하성 전 실장뿐만 아니라 황덕수 전 일자리 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등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시즌2라고 비판을 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있는데요. 자, 강 전 청장의 취임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강신욱 통계청장께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장관님들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 전 청장이 되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만든 문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2018년 5월 24일 최저임금 16% 인상하면 저소득층 소득이 8% 감소한다는 황수경 전 청장 시절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노했겠죠. 왜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인데 최저임금 올려놨는데 저소득층 소득이 떨어졌다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겠습니까? 그래서 5월 25일에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로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위원에게 통계청 자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7일 강신욱 당시 연구위원은 11쪽짜리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게 되죠. 석 달쯤 뒤에 통계청장이 바뀝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 바꿔보시죠. 저소득층 가구원 수가 고소득층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가구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소득 차이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나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 가구 수로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머릿수로 통계를 낸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표본을 추출하고 어떤 집계를 하는 방법은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임의로 선별을 해놓고 이 추이를 보는 것이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이걸 가구별로 할지 아니면 인별로 할지는 사회과학 이 참여자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공소유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당시에 무슨 연구소에
그 위원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그래서 종전의 통계치를 뭐 전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것에 따라서 후임 통계청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까지 검찰이 아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를 계속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통계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계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소득 관련 통계, 그리고 부동산 관련 통계, 그리고 고용 통계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과하게 밀어붙였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제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또 부동산을 과하게 조였죠. 그때 오히려 부동산이 또 급등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했고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더니 오히려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다 실제 결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 통계를 인위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통계라는 거는 어떤 진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사회 진단의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로 치면 내시경 같은 거죠.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빗대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암 치료를 하고 있던 의사가 자기가 어떤 약을 썼어요. 이 약이 맞다. 이런 약을 썼는데 실제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또 더 좋은 뭐 약을 쓰든지 약을 바꾸든지 당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환자한테 오히려 암이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 어떤 걸 뭐 자료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통계 자체도 어떤 정치의 어떤 종속 변수가 됐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 감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 결과 나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난달 12일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만났던 그 로타군 국내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심장 수술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병원을 찾아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잠깐 신문으로 소개해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품에 안긴 로타, 저의 은인입니다. 김 여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전달했고요. 김 여사도 로타군이 다시 걷고 또 뛰게 될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건강 되찾아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로타군은 김건희 여사에게 저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치료 받아야 돼요. 나 진짜 감동이다. 불살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걱정 너무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보세요. 뭔가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뛰고 또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당시 저때 뭐 빈곤 포르노라든지 이런 뭐 좀 자극적인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는데 일단 로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아든 것 같습니다. 네, 로타군은 사실 심장 수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그 캄보디아에서도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수술을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타군의 아버지는 로타군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10명 가까운 그런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이게 원래 이식 수술을 받으면 계속 이 검진을 하고 계속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네. 제가 사진 2장을 좀 비교해 볼게요. 아까 신현영 의원의 사진
그러니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당시 캄보디아 사진, 이 두 사진을 전 비교를 할 때 한 사진의 인물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사실 아산병원까지 와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고요. 신현영 의원은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은 닥터 카에 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학과 교수긴 하지만 닥터 카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타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곳입니다. 신영은 말처럼 4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24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릴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진에 우리가 더 비난을 해야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물론 뭐 김건희 여사 로타의 생명의 은인이다. 본인도 로타도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신현영 의원 닥터카를 타고 갔다. 그래서 늦어졌다. 도착이 늦어져서 수습 대응이 좀 늦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의혹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신현영 의원이 그 구급차를 닥터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로타의 만남이 있었다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배우 최불암 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른 자기가 자유와 평화 또 이 본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과욕을 부려봅니다. 허락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최불암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본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저를 비롯한 모든 교정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 연시 따뜻한 소식들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국조에 합류하면서 여야 모두 현장 조사에 참여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아무도 서울 경찰청장에게 이런 데에 대해서 보고할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하셨어요? 국정조사 정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의원 자신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첫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있었고 합의는 했습니다만 또 연장해야 된다. 기간 연장을 두고도 서로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에 양금희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신의원 문제 때문에 또 신의원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의원의 또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이 참사 이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구조의 골든타임은 4분이다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태우느라 닥터카가 무려 20분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강조했던 신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느냐를 복귀해 봤을 때 현장에서 정말 환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이송했더라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뿐만이 아니라 신의원은 지금 조규용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그 현장에서 15분 만에 빠져나와서 사망 보고를 받으러 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만난 조 장관에게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라고 지적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신현영 병원 측에 직접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복지부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의원이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용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지난달 8일에 국회에서 조 장관을 만났는데 장관께서 10월 29일 참사 당시 현장에 새벽 1시 30분에 도착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 당일 행적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장관 차로 같이 이동해놓고 혹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달 8일에 조 장관에게 제가 조 전 장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조규용 장관에게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1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시다시피 이미 22시 34분부터 저희 중앙응급 상황실이 가동이 됐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저는 좀 늦게 인지를 해서 1시 30분에 브리핑을 받고 현장 응급 의료소를 둘러봤고 임시 영안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워낙 사상자가 많아서 거기서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NMC에 있는 종합 상황실에 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일에 그런 행적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십시오. 사건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그럼 그들이 소방서장이 그리고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그래서 점검하러 나갔었는데 워낙 사상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점검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중앙 응급 상황실로 이동했다고 제가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확인만 하고 다니셨지 아무런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장관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의원님. 자, 저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신현영 의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신윤석 대변인? 조규용 장관은 그 얘기 하고 싶었겠죠. 아니,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제 차로 같이 이동하셨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저렇게 쩔쩔매는 건데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니까 네. 의료계를 대표해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해준 거니까 뭐 저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했느냐.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환자 빨리 이송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행위를 했고 또 그 닥터카가 본인 집으로 오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닥터카라는 게 뭐 택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서 부담을 느껴서 뭐 국조위원을 사퇴한다든지 이런 기성 정치에 너무 찌든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규용 장관의 관용차에 신의원이 탑승을 하면서 1차관이 탑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좀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관용차 탔고 상황실에 가려던 차관이 이 차를 못 탔습니다. 당시 참사 현장에는 조규용 장관과 그리고 이기일 1차관, 이민택 정책실장, 복지위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관용차를 타고 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일단 신현영 의원이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 빠져야 했고 1차장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 의원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국민의힘은 지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가능합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 지금 뭐 고발도 되고 뭐 고소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뭐 크게 말씀드리면 한 지금 4가지 정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응급의료법 위반 그리고 네. 직권남용 또 공직방 그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고발 조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강요죄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본인이 계속 의사의 어떤 위치에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다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게 직권남용죄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신분범이거든요. 특정 신분,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의사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지금 여기서 현장에 가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사로서 활동하셨다 이 부분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를 봐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본인이 뭐 비서도 부르고 네네. 또 본인이 타지 않아야 될 차까지 타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의사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정말 응급하다면 아니 우리 보통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을 갈 일이 있으면 뭐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든지 이렇게 응급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할 걸 다 하면서 움직이셨다. 이 부분은 의사로서 행동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이 의사만 제가 아는 얕은 한도 내에서 유일하게 그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네. 저 변호사는 선비 사자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왜 의사한테만 그런 특별한 한자를 붙였는지 과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셨는지는 아마 본인이 잘 아실 거라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신현영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의료 지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응급 의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159명이 사망한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국가 재난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겠어요? 국가 의사결정도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됐고 그 당사자 책임이 누굽니까? 늦장 보고 받았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 조사 안 합니까? 이상민 장관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그 주무장관으로서 늦장 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식으로 얘기하면 압수수색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 그런 보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상민 장관, 이 주요의 정책 결정했던 사람들 지금 조사가 꼬리자르기로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현영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국정조사의 본류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박성준 의원이 지금 신현영 의원 관련한 얘기를 꼬리 자르게 하고 있잖아요. 저런 분이 현장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서 어찌되었건 간에 늦게 왔기 때문에 환자 이송이라든지 여러 활동에 대해서 지장을 준 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분이 국정조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 문제도 앞으로 계속 좀 굴러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첫 번째 인물 김장연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장제원 의원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혹은 3월 10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잠재적으로 10여 명 정도가 당권에 도전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커플이 바로 저 김장 커플입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중이죠. 그 정도 것이죠. 예. 자, 지금은 저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임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8만 명으로 책임 당원이 3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0대 이하 비율, 2040 젊은 세대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27%에서 33%로 늘어났고 수도권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7%포인트 정도 치솟았다. 다만 영남 비율 55%에서 15%포인트가 떨어진 40%로 조금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윤인지 이거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당원 100%로 뽑아봤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지 당원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니면 당원들이 안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여론조사를 왜 받아들였냐면 지금까지 특정 지역, 특정 세대가 너무 많이 있었다, 당원들의. 그래서 이 민심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거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세대도 바뀌고 지역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많은 변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최서원 씨입니다. 최서원 씨도 형 집행을 좀 정지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좀 이제 좀 사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서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았다. 어깨는 또 아프고 3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건강이 너무나 악화돼서 지금 도저히 형을 살 수가 없다. 사면해달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드렸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좀 제발 간청 드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저희가 이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인데요. 임영웅 씨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녁 10시에 저희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시즌 2를 합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셨겠지만 신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중왕을 위한 총출동, 오늘 밤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의 신문이 실렸습니다. 여러 저희 TV조선 프로그램 이후에 각 프로그램에서 각 타 방송에서 아마 트롯 프로그램 경연대회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우승한 사람들 한 번 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 TV조선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제2의 임영웅이 나와야 이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나올 겁니다. 미스터 트롯 1의 이 열풍도 상당했는데 2는 또 뭐가 달라졌냐면요. 왕 중에 왕을 기리는 왕중왕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미스터 트롯 열풍으로 KBS, MBC, SBS 다 트로트 경연대회 이 프로그램을 런칭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총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중왕전을 별도로 기리면서 제2의 임영웅을 꿈꾸면서 경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을 트롯 열풍에 빠뜨렸던 임영웅 씨의 무대를 저희가 1분으로 꾸며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오네 기우는데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네, 저렇게 노래 잘 부르는 거 보면 저 좀 부럽습니다만. 자, 그리고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로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타 복장하고
춤도 췄다고 하는 그 영상도 공개됐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지금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임영웅 씨가 홍대에 나타났다라는 SNS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실제로 봤더니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뭐 사인뿐만 아니라 노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도 하고 댄스, 춤까지 추면서 이른바 화끈한 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춤인데요. 아이돌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라는 곡의 포인트 춤이라고 합니다. 무반주에도 아마 흥을 실어서 임영웅 씨가 춤을 추는 모습,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봤던 모습과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밤 10시입니다. 오늘 밤 10시 저희 TV조선 채널 19번에서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그 미스터트롯 시즌 2가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시토막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